네, 지훈 유진님이 박사님 건강하세요 하시면서 슈퍼챗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인데요. 앞으로는 더 자주 보게 저희들이 초청을 하겠습니다. 이영풍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수죠.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지금 정책연구원 리더스 하고 있어요.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입니다. 아, 그래요. 선수저 대표. 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시청자들께 두 분의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인사 겸해서 근황도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레이디 퍼스트로 하시죠. 네, 뭐 저는 컷오프 된 후에 읍참마속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또 이제 선거 동안에는 이제 뭐 중앙에 방송도 좀 많이 나가고 패널로도 참여하면서 이제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요. 지금은 또 동두천에서 많은 주민분들 다시 만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컷오프 당했어요? 경선도 못 해봤어요. 속상합니다. 왜? 뭐 결격 사유가 그렇게 많았어요? 제가 많이 부족한 탓이죠 뭐. 난 경선에서 진 줄 알았더니 아유 경선도 못 경선도 해봤네요. 못했구나. 네. 아하, 이런 참네. 자, 그리고요 이영풍 네. 기자. 전 요즘 독서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보로서 뭐 좀 부족한 점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네. 그 에너지를 좀 채우기 위해서 독서하고 사람들 만나고 좀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부산에 있습니까? 서울에 올라왔어요. 며칠 전에 서울에 올라왔고요. 네. 부산에는 주로 이제 수시로 내려가죠. 예, 특히 음. 주말 끼어서 그쪽에 뭐 초중고 뭐 선배들이나 네. 또는 그 현지 주민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또 교류를 많이 이렇게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서울에는 그 할 일이 없을 텐데. 여기 또 오면 여의도 주변에 또 이 재미나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아니 뭐 기자도 아닌데 취재하러 다닐 것도 아니고. 이게 또 한 27년 기자를 했기 때문에 예. 이 생활 자체가 취재하듯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습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좋은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많이 듣고 있죠. 그래요. 두 분 다 한 분은 아예 컷오프 당해서 경선도 못 해봤고 우리 이영풍 기자는 경선은 하셨죠. 예, 제가 중결승 전까지는 올라갔죠. 그래요. 부산의 동구 서구 지역이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동두천 연천 지역이었습니다. 두 지역은 다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당선이 됐어요. 자, 근데 막상 처음이시잖아요. 예, 전 처음입니다. 처음 참여를 해보시니까 어때요? 사실 이게 뭐 우리 돌아가신 고 김종필 총재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경제는 돈으로 하는 실업이고 정치는 말로 하는 허업이라고. 이거 선거 끝나고 나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사실은. 네. 이게 말로 하는 허업 정치 이게 이런 것이구나. 하지만 제가 어떤 점이 좀 부족했는지 많이 알게 됐어요. 사실은 실전을 해보니까. 그리고 기자 생활하면서 한 그 정치 담당 선거 취재 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기자들 우리 이 방송 보시는 기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선수로 뛰어보면 기자들이 아는 건 10%도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현타가 왔죠. 예, 기자들이 알고 있는 정치 뭐가 제일 부족합니까? 뛰어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조직 그 구성이라든지 또는 선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론이나 이 기자들이 전혀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유권자들하고의 접촉 관계에서 네. 기자로서는 알 수 없죠. 실제로 만나보면 완전히 다르죠. 그렇구나. 예. 이영풍 기자님 유튜브 선거 요새가 너무 재밌었어요. 유튜브 많이 했죠, 제가.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손수조 대표는 사실 일찌감치 동두천 연천에서 이제 선거 준비를 하셨는데 컷오프가 돼버렸어요. 그러게요. 뭐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또 딸처럼 여기면서 많이 또 예뻐해 주셨던 우리 동두천 연천 또 지역분들한테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저는 어차피 이제 새로운 지역에 와서 제가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을 했는데 새로운 지역에 와서 새롭게 하다 보니까 처음인 것처럼 또 다시 초심을 가지고 뛰었던 선거였어요. 본선까지 갔으면 또 더 좋았겠지만 뭐 그렇지 못했고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또 계속 이 지역에 머무르면서 또 앞으로도 계속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또 많은 기대도 앞으로 해주시고요. 예, 비록 컷오프는 됐지만 유권자들 접촉을 몇 년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동두천 연천에서 기억나는 유권자 있으세요?
아직까지도 박근혜 퀴즈로 많이 또 기억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니, 중간에 나이가 몇인데 퀴즈야? 그러게요. 여전히 딸이고 그러네요. 아니 저기 애기들은요? 애기들은 또 있죠. 제 애가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애들 잘 커요? 네, 잘 있습니다. 몇 살인데? 지금 9살, 7살 이렇게 됐습니다. 둘이. 그래요. 예. 네, 근데 여전히 퀴즈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 아껴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 박근혜 대통령과의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 같은 것도 저 붙잡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그때 향수가 우리 분들한테는 좀 많이 있나 봐요. 2012 그 박근혜 비대위 시절에 그래요, 예, 그래요. 또 예. 어떻게 보면 이겼던 선거 아니겠습니까? 152서 가져왔던 그때 네. 향수가 아직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다는 벌써 12년 전인데. 받았어요. 예, 예. 그래요. 이영풍 기자는 어떤 분이 저는 생각나십니까? 뭐 선거 운동 과정을 이제 유튜브로 이 라이브 라방을 많이 때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라방을 하고 있으면 그 꼭 찾아오시는 택시 운전 기사님이 계셨어요. 아마 이 방송 어디서 라방을 한? 제가 이제 그 지역구 돌면서 예, 뭐 라방을 계속 해요. 현장에서 예, 현장에서 예, 막 예. 돌아다니면서 라방을 하면 그분이 손님이 없으면 항상 제가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 라방 보고 있다고 용기를 내라고 그런 이야기 하신 택시 기사님이 계시고 아마 이 방송 보시고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산 동구 수정동에 찬돌이네 떡갈비 제 고등학교 29년 후배인데요. 그 친구 유튜브 라방을 같이 했는데 그 뒤에 그쪽으로 뭐 이 주문이 쏟아져 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찬돌이네 떡갈비? 찬돌이네 떡갈비. 네. 저 수정에 있어요? 예, 동구 수정동에 수정동에 찬돌이네 떡갈비 수정시장입니다. 저 뭐 기왕 시작하셨으니까 올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번 주까지는 상업 방송을 자제하고 있는데 뭐 이건 이영풍의 주장이니까 예. 찬돌이네 떡갈비가 엄청 맛있다. 예, 이 제가 주장하는 거죠? 예, 제가 실제로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었고 그 친구죠. 뭐 어떻게 보면 제 아들 뻘인데요. 29년 후배니까. 아하, 예. 아이고 제가 지나갈 때마다 너무 뭐 웃어주시고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전화 자원봉사 해주셨던 그 우리 김땡땡 권사님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90도 폴더 인사해주신 장땡땡 누님. 아하. 다들 그냥 자원봉사로 오신 겁니다. 제가 전화해서 오시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하, 예. 유튜브를 보시고 전화 문의가 와서 같이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 두 분이 비록 그 예선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예선 탈락을 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두 분 현장에도 자주 나가고 이렇게 취재한 걸로 느낌으로는 인기가 많아요. 예, 손수조 인기, 이영풍 인기가 대단해요. 그 인기를 느끼세요? 느끼죠. 그리고 그 힘으로 사실 또 선거 뛰는 거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렇게 안아 주시고 하는 그 힘으로 정말 많이 느끼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 삼선 의원님 지금 이번에 계시지만 네. 기존에 계신 의원님도 훌륭하지만 또 새로운 뭔가의 바람을 일으켰었기 때문에 새롭다, 뭔가 재밌다, 뭐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설레임 같은 느낌으로 저를 바라봐 주셔서 굉장히 되게 신선하게 바라봐 주시는구나. 네,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현장에서. 그게 뭐 유권자들이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그 확 바꿔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초반에 강했었습니다. 아, 그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유튜브를 보셨던 분들은 저에게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유튜버들도 유튜브 방송 내용이 뭐 4050 또는 2030에는 쭉 들어가지만은 아무래도 좀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2G폰을 쓰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더라고요. 예, 지역에 가보니까 그분은 유튜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큰 용기를 얻었죠. 예. 그렇구나. 그래, 2G폰 쓰는 분 보면 좀 무섭지 않아요? 뭔가 굉장히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 같고. 자, 근데 이제 우리 선거가 끝났는데 선거 결과는 뭐 우리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이런 성적표입니다. 그 선거 결과를 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그때
그때 선거 날 4월 10일 날 MBC 라디오에 이제 개표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출구조사가 결과가 발표됐는데 아마 그 3사 중에 MBC가 가장 보수적으로 이제 결과를 내놨었는데 백선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접전이 있는 곳에서는 거의 국힘이 지는 것으로 그렇게 출구조사에 나왔었기 때문에 와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예. 근데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나마 좀 접전이었던 쪽이 국힘이 이기는 걸로 우세하는 걸로 이제 결과가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개헌저지선은 막았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집권 여당의 총선을 치렀는데 조금 더 의석을 가져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사실 120석이 넘길 저는 바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범야권에서 180석을 가진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뭐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21석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게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선거 초반에 뭐 12월 뭐 비대위 유지가 되면서 한 130에서 한 140석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몇 번 이렇게 출렁이더라고요. 뭐 지금 와서 뭐 누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은 초반에 굉장히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가다가 중반쯤 1월, 2월 들면서 쭉 빠지면서 막판에 야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사실 제가 있었던 부산에서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4석에서 한 6석까지 심하면 한 7석까지도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막판에 부산의 유권자들께서 아이고 안 된다 이제 당 보고 찍어야 된다 해서 결집해 준 것 같아요. 그게 불과 한 5일에서 3일 정도 결집해서 된 것 같고 대구도 뭐 마찬가지 같은데 물론 대구는 투표율이 좀 낮았지만 결국 이 국민의힘 전통 지지자들이 개헌 저지선 200석을 막아준 겁니다.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선거 흐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면서 이제 선거 마지막 직전 주말을 그래서 부산 낙동강 투어로 저희가 갔다 왔어요. 뭐 저희들이 간다고 해서 뭐 그렇게 대단한 큰 힘이 될 건 아니지만 하여튼 마음이 그렇게 갔어요. 근데 지금 개헌저지선 확보 천만다행이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산과 낙동강 벨트에서 그 지켜내지 않았으면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부산 실제 민심은 어땠습니까? 막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뭐 제가 뭐 특정 지역구를 말하기보다는 사실 한 4군데는 무조건 넘어간다. 민주당 쪽으로. 4군데는 무조건 넘어간다. 특히 그 지역에 이제 부산일보와 부산 MBC 여론조사가 큰 충격을 줬는데요. 그게 한 일주일인가 10일 정도 전에 그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의 뭐 4군데는 넘어가는 것이고 추가로 한 3-4군데도 이빨이 흔들흔들하는. 그러니까 한 절반쯤 넘어간다는 얘기가 그때 그러니까 부산 지역구가 18개인데 한 8개 정도 넘어간다 이러니까 이거 난리가 난 거죠. 그게 아마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 어떤 공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 영남 지역 표심이 결집을 하면 개헌 저지선은 무조건 맞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영남 지역 유권자들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충분히 서비스를 했느냐? 제가 볼 때는 좀 네거티브하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18석 중에 한 석 빼고 17개를 다 버텨낸 거죠. 국민의힘이 버텨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그 부분은 민주당 후보들이 다 40% 이상을 그 득표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TK 지역보다 PK 지역이 조금 민주당 성향이 있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전 지역구에서 골고루 40% 정도를 다 민주당 후보들이 득표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부산도 이제는 약간 수도권화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산 그거는 표심. 마치 우리가 호남의 전 지역구에 출마를 했는데 거기서 비록 당선은 안 돼도 30-40% 우리 후보들이 다 얻었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거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당 지도부가 영남에는 뭐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부산만큼은 약간 수도권 표심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0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 원래 부산은 이제 그 피난 수도 시절부터 전국 팔도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호남민들이 한 15%? 더 되죠. 호남 인구가 뭐
저 만개까지 하면 거의 30%는 네. 봐야 됩니다. 네. 이미 인구 구성이 그렇게 네. 예, 오래전부터 그런 구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다른 대구 경북하고는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영남권이나 부산 중심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손수 후보는 부산 출신이고 부산에서 2번이나 출마했으니까 부산도 잘 아시고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하셨으니까 수도권도 잘 아시는 거네. 현장 분위기가 많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사실 제가 10여 년 네. 전에 부산 저 낙동강 벨트에서 출마를 했었었는데 예.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요. 그때부터 부산은 흔들렸어요. 그때부터도 흔들렸고 이미 뭐 전재수 의원이 이번에 계시지만 전재수 사실 조경태 의원도 민주당이었잖아요. 조경태, 전재수 뭐 최인호에서 여러 분들이 이미 부산은 흔들리기 시작했었어요. 예, 지각 변동은 이미 이제 있어 왔고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통 지지자분들의 전략적 투표가 개헌 저지선을 막아준 거 맞습니다. 정말 당은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 영남의 우리 전통 지지자분들께. 예. 근데 여러 가지 수치가 보여주듯이 부산 그리고 이제 특히 서부권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부산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 맞아요. 지금 이번에 이겼다고 절대 안심할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경기도는 너무나 싸늘했습니다. 분위기가. 예, 그래서 보셨겠지만 뭐 안철수 지역구, 김은혜 지역구 쉽지 않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굉장히 끝까지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지역인데 경기도는 21대랑 22대를 비교했을 때 의석수 똑같습니다. 한 발음도 나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줄어든다고 했었죠. 뭐 4석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으로 선거를 치렀는데 전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기자님 아까 그 이제 저희들 당의 지지율 출렁인다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쑥 빠졌을 때가 언제냐 보면 공천 직후입니다. 공천 직후가 쑥 빠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2012년 비대위 이후에 저희가 총선을 3연패 하고 있는데요. 2012 비대위 때 뭐 어떤 수치가 있었냐면 현역 교체율이 약 50%까지 이르렀어요. 한 47% 정도 있었거든요. 네네. 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현역 교체율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부응하지 못했던 공천 결과, 전혀 감동이 없었던 공천 이런 걸로 인해서 경기도의 민심은 싸늘하게 식었다. 네,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예. 자, 이제 우리가 선거 결과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고 좀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이제 두 분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우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긴 당은 이긴 대로 또 진 당은 진 대로 뭔가 그 국면 전환을 위한 이제 수습들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은 어제 상임 고문단 회의도 있었고 그 전에 그 전날은 또 당선인 초선 당선자 총회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조정훈 우리 이 지역구인가요? 조정훈 여기 마포갑 지역입니다. 조정훈 의원이 이제 일종의 총선 백서 징비록을 써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징비록을 써야 되는데 분위기가 좀 냉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징비록 쓰자는데 왜 분위기가 냉담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겼다고 생각하나 혹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만큼 아니란 거죠, 사실은. 사실 이게 왜 총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특히 심지어 모 국회의원은 제가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4년 전엔 105석인데 이번에 108석이니까 3석 이겼다? 3석 더 추가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아연실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진짜 궁금하네. 어떤 사람이에요? 4년 전에는 야당이었고 지금은 여당이잖아요. 여당. 그렇지. 여당이 총선에 참패하면 안 되죠. 그건 여당은 행정 권력과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선거 아젠다를 주도할 수도 있고 또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은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여당인 지금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해놓고 지난 4년 전보다 3석이 더 많아졌으니까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분들이 징비록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본인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4년 전 징비록 내용을 보면 제가 징비록 총선 백서, 총선 백서 있었어요. 저도 제가 4년 전에 쓴 책에도 내용이 일부 인용이 되고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거의 몇 발짝 앞서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 큰일이다 하더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이런 것도 있습니다. 4년 전에 총선 백서 보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할 것 같은 할배당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 총선 백서에.
지금 당시 미래통합당이죠. 국민의힘 전신이 미래통합당이니까 이 당은 그 말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인터뷰에 응한 사람인데 40대 여성 경찰관이었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할 것 같다는 분위기의 할배당. 방금 우리 손수조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총선 공천 이후에 왜 지지율이 이 하락세를 보이느냐? 예. 아니 유권자들이 뭐 맛보고 싶은 새로운 메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새로운 메뉴가 있어야 밥맛이 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투표장에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야, 저 사람 괜찮은데 찍고 싶어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 지지자들도 투표하기 싫어. 뭐 밥상에 보니까 메뉴가 별로네. 그럼 밥 안 먹는 거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일종의. 그래서 이런 당의 그동안의 어떤 구태의연한 이미지를 정말 혁신적으로 파괴하고 나가려면은 징비록부터 써야 되는 겁니다. 징비록을.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요. 예.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은 이제 전당대회의 시간이 오죠. 예, 이제 많이 흐트러진 이제 당을 좀 이제 정렬을 가다듬어서 이제 당의 화합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어떤 분들은 도대체 국민의힘은 비대위 비상 상황 언제 끝나냐고 늘 계속 비대위다 보니까 이제 빨리 비대위를 종식하고 제대로 된 이제 지도부 구성을 해서 빨리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건대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좀 이제 진짜 말씀 주셨던 그런 새로운 메뉴도 좀 보여주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당의 모습으로 좀 환골탈태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말씀을 좀 이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일종의 공장으로 생각하면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자생적인 상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비대위를 자꾸 한다는 이야기는 그게 안 되니까 밖에서 자꾸 끌어오는 거예요. 밖의 에너지를.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대통합한다고 하면서 밖에서 우르르 끌고 들어왔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정치 경험이 아주 전무한 사람들을 뭐 비대위에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이 사고를 많이 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 안에서 자생적으로 어떤 후보도 만들어내고 해야 되려면 투자도 하고 새로운 피를 수혈하고 이런 과정이 선순환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네. 사실상 이거 후보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불임정당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니까 이거 뭐 계속 정치 오래 했던 분들만 남아있는 할배당 그래요. 또는 뭐 법조인이 지나치게 많은 법조당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골탈태하는 노력을 해야만 된다. 알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사실 의석수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워낙 그러나 압승 분위기는 또 확실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조국이가 지금 뭐 마구 설치는데 그런데 이것들이 또 심상치 않아요. 이재명하고 조국이가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적대적 관계를 품고 있잖아요. 이 야당 상황도 한 번씩은 좀 짚어주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대한민국 정치 이제 현실이 거대 양당 구조가 너무나 좀 뚜렷한 상황 속에서 네. 민주당이 아무리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그들이 잘해서 표를 줬다고 저는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예. 생각해요. 반사 이익을 누렸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대 석을 가져갔다고 해서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네. 지금 보면은 조국 혁신당이 가져갔던 그 의석으로는 지금 교섭단체를 또 구성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국이 어떻게든지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민주당은 의원을 안 뺏기려고 하겠죠. 그러는 사이에서 굉장히 알력다툼이 있을 것이고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선긋기를 하더라고요. 교섭단체 구성 조국 너 알아서 열심히 해봐.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던데 예. 서로 알력다툼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대선 구도도 재밌게 흘러가겠죠. 조국도 대선 후보 되고 싶어 할 것이고 이재명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들이 야당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틈을 좀 노려볼 수도 있고 예. 잘해야 넘어오겠죠 정말. 예. 지금 예. 보면은 이제 이재명 조국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예. 아마도 차기 대선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네, 뭐. 이제 최종형을 선고받으면 뭐 그런 가능성이 좀 열려 있고요. 지금 조국당의 요번에 그 어떤 파란을 일으킨 것은
공약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었잖아요. 좋게 말하면 파격적인데 이게 저는 22대 국회가 아마 그동안 헌정사상 최악의 난장 국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저는 우려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당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계속 파격적인 모습으로 아주 뭐 선명성 경쟁을 할 겁니다. 분명히. 아주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예, 아주 옐로우로 갈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자꾸 조로남불에 걸려서. 예. 그래서 마약도 많이 드시면은 죽습니다. 예. 마약 뭐 하시는 분들 뭐 우리 사례들을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지만 처음에는 뭐 통시원하게 뭐 쾌락을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절대. 그래서 담담한 비빔밥 먹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조국당에 지금 하는 걸 보면 우리 조국 씨의 지난 뭐 5, 6년간의 행적을 보면 너무나도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 유권자들이 많은 표를 준 이유는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유권자들도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난장이 벌어지게 되면 아마 22대 국회는 우리가 최악의 난장판이 벌어질 건데 안전벨트 잘 매셔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예. 유권자들도 책임져야 된다고? 정치인이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국민의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유권자들이 잘못 결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부는. 이 총선 결과를 두고 봤을 때 조국당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자, 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조중동이 말이죠. 또 국민의힘의 당선자들도 거의 대다수가 이걸 전부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덮어 씌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중동 논조나 이런 걸 보면 뭐 저 종북 주사파들은 뭐 일찌감치 탄핵하겠다고 설치고 다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사례를 거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탄핵을 압박하는 식의 논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저희가 뭐 휘둘리거나 흔들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굳건하게 지금 가면 되는데 글쎄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있죠. 이번 선거가 뭐 누구 탓이냐 그거 하는 걸 떠나서 하는 걸 떠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2012년 비대위를 이제 하시면서 총선을 굉장히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 사례를 오히려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천막부터 지금 우린 쳐야 된다 생각해요. 그 천막 당사를 했던 그 시절의 결기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뚜벅뚜벅 우리의 할 일을 하면서 나가면 되는 것이지 저 천막 칠 분위기 아니던데 셀카 찍느라고 정신들이 없던데. 그게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 굉장히 답답하게 저는 지켜보고 지금 있는데. 뭐 사실은 뭐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고성국 박사님은 거론을 하셨지만 보수파 정론지라고 자칭하는 어떤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영향력도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취재력이나 어떤 구성력 이런 것들이 저도 신문을 많이 보지만 뛰어나요. 사실 그 기술만큼은 뛰어나요. 그런데 못된 그 습성과 버르장머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불과 한 4, 5개월 전에 모 특정 정치인을 쫙 띄워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잘 써먹었죠. 그거 2년 전에도 똑같습니다. 뭐 또 똑같이 뭐 이준석인지 뭔지 그 이상한 자를 띄웠잖아. 이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언론사를 우리 언론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밤의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낮의 대통령은 청와대나 용산에 있는 분이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 70년대 80년대 밤의 대통령으로 불렸던 자는 조선일보의 사주 방우영이라는 자였습니다. 지금 조선일보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저도 뭐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렀어요. 왜? 우리가 대통령 권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유권자들이지 특정 언론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특정 정치인들이 거기에 말도 못하고 살살살 기느냐? 그 언론사의 영향력 때문이죠. 하지만 거기에 굴복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참 이상하네. 잠깐만요. 아니 영향력은 고성구 TV가 더 크다 그러던데. 아니 뭐 별로 영향력도 별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 자기들이 띄웠던 특정 정치인을 모 변호사와 모 씨의 말을 인용해서 공격하죠. 이제
손절하는 거죠. 손절. 이제 장사 다 끝난 겁니까? 장사 다 끝난 거죠. 좋은 사람 공천도 많이 했으니까 자기 언론사 출신도 많이 자기들 집어넣고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손절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요. 이제 손절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난데없이 30대 이번에 초선 국회의원을 띄우는 거 보고 제가 호복절도했습니다. 아까 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아니 그 정치인이 지금 무슨 그 국민의힘에 영향력이 있어요. 차라리 중진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오늘 아침에도 뭐 보니까 이번에 저 뭐 영남 지역에 네. 초선 또 국회의원을 엄청나게 마사지를 해주더라고요. 이건 마약 같은 거예요, 사실은. 정치인들도 너무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어떤 물론 그 특정 언론사를 대해서 홍보가 되면 자기는 좋겠죠, 물론 순간적으로. 네. 그 계속하다 보면 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다양하게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필요하면 좌파 언론하고도 인터뷰를 하세요. 그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좌파 언론사들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자기한테 좋은 제스처만 하는 언론사들을 자꾸 이렇게 편애하다 보면은 결국은 마시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민의힘 요번에 총선 결과 또는 공천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요. 자, 듣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전면적인 개편, 당정대 개편과 전면 쇄신, 이거는 이제 화두가 됐어요. 네, 화두가 됐는데, 두 분은 역시 이제 당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니까, 지금 전당대회나 원내대표라고 하는 건 이제 국회 일정과 맞물린 그 당의 시간표가 따로 있잖아요. 예. 이건 뭐 땡기려고 해야 물리적으로 땡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당헌 당규를 지켜가면서 해야 되니까. 이번에 새로 이제 지도부가 6월 말 정도에 빨리 하면 6월 말 정도에 구성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제 그 정상 지도부가 되는 거죠. 이 지도부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워낙 이번 22대 총선 결과에서 네. 민심에서도 드러났듯이 사실 네. 어떤 당정 관계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당대회에 돌이켜 보시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 했던 그렇지. 그 이제 개입 이제 사건이 또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 다 이제 차치하고 이제는 좀 뭔가 당은 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네, 그런 지도부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가장 처절하게 반성하는 목소리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성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더 이상 어떤 발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총선을 이렇게 치르고 나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또 지도부가 그나물의 그 밥처럼 그렇게 나온다면 국민들께서는 또 얼마나 실망을 하실 거며 또 네. 지지자분들 전략적 투표 해주셨던 이번 지지자분들도 또 얼마나 실망을 하시겠어요. 예, 변화되는 모습 없으면은 정말 저는 보수의 미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굉장히 좀 심각한 심정으로 예, 좀 바라보고 있어요. 예. 지금 국민들과 좀 더 그 소통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분들이 지도부로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 국민의힘은 커뮤니케이션 동맥경화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느껴요. 이번 그 뭐 당선자들에게도 제가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한데 이제 문재인 정권을 비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이미 지난 이야기예요. 지난 이야기. 지금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미래의 아젠다를 내보일 수 있는 지도부가 나서야 되는 거죠. 그게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대로 쓰고 또 노련한 분들은 노련한 분들을 모시고 해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지도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을 필요하면 모셔와야 됩니다. 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죠. 예. 대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이세요, 이영풍 기자? 이번에 제가 정말 처음 경험으로 공식 선거라는 걸 총선을 통해서 경험을 했는데요. 네. 아 실력이 많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력이란 건 제가 뭐 그동안 쭉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1번 독서해야 됩니다. 2번 토론해야 됩니다. 3번 여행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 정치 현실에 맞춰서 보면 독서는 많은 정보를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귀를 열어야 되고요.
토론도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면서 더 많이 듣는 노력을 해야 되고 여행이라는 것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많이 가야 됩니다. 뭐 집회를 간다든지 또는 그런 모임에 많이 참여하다든지. 그래서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독서를 많이 하기로 시작을 했는데 더 많이 좀 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부족한 점을 더 채우고 그리고 나서 많이 좀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토론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뭐 모자란 부분부터 좀 채워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역시 네 많이 이제 부족했던 것만큼 또 채워 나가야 되는데 지역에 계시는 우리 또 동두천, 연천 지역분들 말씀 많이 들으면서 지역 위해서 계속 봉사활동하고 그렇게 지낼 거고요. 또 경기 북부 또 청년 포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이슈나 이런 지역 문제에 있어서 젊은 목소리도 또 많이 내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경기도 동두천, 연천에서 도전했는데 컷오프 당해버린 예, 손수저 대표, 그리고 부산 서구 동구에서 준결선까지 올라갔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이영풍 전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